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돼지고기에 얽힌 부정적 인식과 소비 대응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 돼지고기에 얽힌 부정적 인식은 단순히 돼지고기에만 머물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뭐, 소나 오리, 닭이나 비교해 봤을 때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좀 부정적 인식은 지방이 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겹살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돼지를 키우거나 돼지를 유통하는 사람으로서 뭐 돼지만 알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축산업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고 저희가 대응할 것들, 함께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던 축산업 위기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주제였던 농장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이어서 돼지 농장 사업의 성공과 미래 대비라는 주제와 돼지고기 얽힌 부정적 인식과 소비 대응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돼지 농장 사업의 성공과 미래 대비를 위하여 알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가격이었죠. 도매가가 급락한 이유, 그러니까 구제역에 따라서 살처분에 따른 갑작스러운 공급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2011년 중반부터죠. 그래서 2012년 조기 회복이 됐죠. 빠르게. 그런데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박피돼지가 지난 굉장히 오랫도록 박피를 이제 경매 가격의 기준으로 써왔죠. 그렇지만 2017년 말을 기점으로 도축장 관련 협회에서 경매돼지에서 이제 박피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결을 했죠. 이사에서. 그 과정까지의 어떤 박피돼지의 몰락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죠. 농장 사업을 성공하려면 유통도 알아야 된다. 직접 유통을 시킨다라기보다 내가 키운 돼지가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 그럼 거기에 맞는 돼지를 생산하려면 유통을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처음은 유통의 시장 변화는 점점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소포장으로, 소량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표적으로 칼 없는 정육점 해가지고 이제 진열대에서 살 수 있게 그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본 내용은 식육 즉석 판매 강공업이라고 해서 어, 이 내용 그거였죠. 한 마리를 키웠을 때 삼겹과 목살 위주로 팔리다 보니까 뒷다리 앞다리가 계속 남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고른 소비를 도와야 되는데 저지방육을 학교 급식이나 이쪽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 판매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가공을 하자 이거죠. 저지방 부위를 가공해서 좀 더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시우즉석 판매 가공업의 등장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피는 내용은 식육 부산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죠. 부산물이 어떤 식으로 유통돼서 음식점까지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부산물까지 건강한 돼지를 좀 생산해보자 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원산지, 그러니까 돼지가 아직도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현실을 좀 알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경고나 이런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더 이상 속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그 시간에 이어서
돼지 농장 사업을 성공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먹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를 얘기하는 거죠. 생산을 많이 할수록 소비가 된다면 생산을 늘려나가면 되죠. 하지만 생산을 했는데 정작 소비가 안 된다면 늘려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가격은 폭락할 테고 그 압박을 받아서 경영이 위태로워지겠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소비가 더 원활할 거냐, 아니면 좀 정체되거나 유지되는 수준으로 갈 거냐라는 가늠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돼지고기의 소비 증가세, 소비는 어떠냐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에 더불어 지금 그렇다면 소비는 소비대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급 상황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자급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소비 인식과 어떤 구매 형태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을까, 예, 좀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 농장 사업을 성공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미래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 그러니까 방향성을 알아야 되겠죠. 누가 주도할 거냐. 거기서 대두된 게 패커입니다. 대형 축산기업을 말하는데요. 대형 축산기업이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포지션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질 거냐? 내가 뭘 달라진다고 한들 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패커들이 생김으로 인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를 알아야 내 위치, 내 포지션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에서 그 패커 주도의 시장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왜 생겼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간다는 거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소비. 자, 소비는 일어날 거죠. 소비. 누군가는 먹을 거고, 그럼 얼마나 먹을 거냐, 더 많이 먹을 거냐라는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뭘 먹을 거냐가 아니라요. 돼지고기 소비는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라는 개념이죠. 그랬을 때 소비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징후를 봤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일본 돈육시장의 54% 자금률이 도대체 걔네들은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지, 우리 상황은 낙관적인 건지, 아니면 일본 돈육시장처럼 54% 자금률의 어떤 위기감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 인식 및 구매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FAO OECD에서는 향후 10년간 농축산물 증산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시장의 변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농축산물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08년 식량 가격이 폭등한 일이 발생했었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이 지난 2018년 세계 농축산물 시장의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거의 모든 농축산물 품목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대부분의 육류, 곡물, 유제품, 수산물 생산량 및 곡물 재고량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답니다. 이와 동시에 수요 증가세는 약세를 나타내기도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간 농축산물 수요 증가를 견인한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의 1인당 소득 증가였다라는 거죠, 이유가. 자, 중국의 소득 증가로 인하여 육류, 수산물, 사료 등에 대한 수요가 촉진된데 그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 당시 어쩌면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요 증가 요인, 그러니까 중국의 소득 증가 요인의 동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요인들로 하여금 세계 수요 증가세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농축산물 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거나 현재 높은 수준의 곡물 재고량으로 인해서 향후 몇 년간은 곡물 가격은 상승세는 매우 낮을 거라고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현재의 수요 증가 요인이 중국의 소득 증가라는 이유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그 동력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요인들로 하여금 세계 수요 증가세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두된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죠. 코로나19로 다시 또 촉발이 됐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망한 내용은 세계 식품 수요는 인구 증가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인구가 증가하면 식품 수요도 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식품 수요 증가세 둔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10년간 계속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인구 증가는 소비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그 방향에서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품 소비량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가 포화 수준에 근접한 곡물과 전문성 근경류, 좀 어려운 말인데요. 아무튼 주식 작물에서 나타날 것이고 육류 수요 증가세의 둔화 또한 지역별 선호도와 가처분 소득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군요. 그렇지만 다만 유제품 수요는 향후 10년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또 전망해서 좀 다소 다르죠. 자, 다음 표에서 보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그, 그 FAO OECD에서 제공한 자료는 아니고요. 이 본 자료는 제가 분석한 겁니다. 자, 본 내용은 USDA FAS, 그러니까 미 농무성 해외 농업국 자료를 가져와서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1968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은 23,781 1000톤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62,000톤이었죠. 그래서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이 0.16%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없어서 못 먹는 때였죠. 자, 이 표에서 보듯이 자, 숫자에 좀 보십시오.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세는 10% 이하로 곧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보듯이 만약 이런 추세가 10년 내 소비 절벽,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면 성장 없는 정체된 시장이 이제 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파이를 나눠 먹는 시장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증가세를 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1968년 대비 1978년에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은 78%였습니다. 1978년 대비 1988년에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은 46%였고요. 이처럼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은 매 10년마다 78%, 46%, 33%, 20%, 12%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8년 대비 2017년에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이 27%로 마치 10% 이하로 하락하려면 아직은 여유 있게만 느껴지지만 어쩌면 커다란 착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88년 대비 1999년에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이 77%였다면 1998년 대비 2008년의 돼지고기의 소비량의 증가율이 62%였다는 거고요. 2008년 대비 2017년에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은 27%로 무려 35%포인트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이는 곧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이 곧 한 자릿수대로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뭐 거기에 동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충격은 돈육 산업의 자립 기반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어, 여기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931이라는 소비량이 있습니다. 미 농무성의 그 해외 농업국 자료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비량을 보면 1917년 같은 해를 비교했을 때 1263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차이는 우리나라는 정육으로 뼈를 뺀 무게라고 보고요. 저 민농업무성의 자료는 뼈를 포함한 무게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정육을 계산하는 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주요국을 다 취합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지육 개념으로 뼈를 포함한 무게로 계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더 살펴보겠는데요. 사료용 수요 증가로 옥수수와 대두 재배는 확대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과 유지종자의 수요는 사료용, 식용 수요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사료용 수요 증가분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료용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거라고 또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늘고 세계 전체적인 증가세는 둔화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용 수요는 뭐 인도, 중동, 북아프리카와 같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조금 더 살펴보면 바이오 연료 생산용 농산물 수요도 증가한답니다. 바이오 연료 생산용 곡물, 식물성 유지,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는 지난 10년에 비해 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걸로 예상하는군요. 선진국의 정책이 바이오 연료 부분의 추가 확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서 향후 수요 증가는 개도국이 주도할 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당분과 지방, 함유량이 높은 가공식품과 즉석식품 소비량 증가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탕과 식물성 유지는 전반적인 1인당 식품 소요 증가세 둔화에 있어 예외적인 품목에 포함된다네요. 다시 말해, 설탕과 식물성 유지는 수요 증가세의 둔화 없이 계속된다는 말이죠. 이와 더불어 도시화로 인한 가공식품과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개도국에서 1인당 설탕 및 식물성 유지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자, 농수축산물 생산량은 증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세계 농수축산물 생산량은 약 20% 증가할 거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지역별 증가세는 상회한 걸로 봤네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증가세가 가장 도드라질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반면에 서유럽 등 선진국의 생산량 증가세는 매우 낮을 거로 예상합니다. 생산량 증가는 주로 집약적 생산 및 효율성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죠? 가축 두수 확대 및 목초지의 농경지 전환 등을 통한 생산 기반 확대 역시 이에 기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이런 주요 선진국이죠. 수출하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들끼리의 경쟁이 보다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처럼 주로 수입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또한 지금 대형 축산 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각 변동은 일어나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자국 내 소비가 공고히 되거나 공고히 되겠죠. 규모화를 이뤄냈으니까. 자, 그렇다면 생산량이 증가됐다. 거나 아니면 유지됐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수출이 증가가 돼서 우리나라 수입량이 늘어났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파이가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또. 그럼 우리의 탈출은 뭘까요? 수출을 시키지 않는 한은 자국 내에서 해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품질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품질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적정 가격, 뭐 백화점에서 팔리는 어떤 품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하지만 백화점용 그 품질은 일부 사람들이 주로 먹게 되겠죠. 그럼 대부분의 돼지고기들은 아무리 노력한들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수입산에 비교했을 때는 경쟁에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저희가 2012년에 돼지가 갑자기 생산량이 많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산 기반을 오히려 낮춰놨죠. 모동 감축. 기억나시죠? 모동 감축을 했죠.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좀 시장 자체를 축소시켰죠. 우리 국내 시장 자체를. 그래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정책을 폈는데요. 그렇다면 총알이 없죠. 총알이 없으니 외국산과 어떤 뭐 이제 경쟁이라도 해보려고 할 때의 어떤 그 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빠르게 가공식품 분야, 빨리 육성을 해서 정말 한 마리 분의 부위별로 고른 소비가 일어나게 해야 되고요. 다양한 레시피로 다양한 맛을 소비자들이 찾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돼지를 생산했더라도 계속 구워만 먹을 거라고 한다면 그 팔고 남는 부위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돼지고기 소비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소비량의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얘기지 소비량은 아직은 늘고 있다는 거죠. 자, 미 농무성 해외 농업국자를 보면 뭐 여전히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EU, 그리고 미국,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 일본, 멕시코, 우리나라 순이네요. 필리핀도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죠. 네, 참고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높은 거, 위로 향하고 있는 것들은 그 색깔별로 보면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어떤 데이터지 않습니까? 초과 공급,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북미, 남미, 호주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쪽이 대체로 계속 밑으로 떨어졌죠. 이거는 계속 굉장히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식량 공급의 어떤 과부족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계 주요국의 어떤 나라들이 대륙별로 어디는 공급이 많아지고 어디는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어떤 시장의 양분된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어디에 있죠? 아시아. 계속 수입하는 국가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입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가장 많이 하네요.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먹기 위해서 수입도 많이 하네요. 그리고 일본이죠. 그럼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EU가 빠졌지 않습니까? 미국은 저 밑에 있긴 하지만 적죠, 양이. 그 나라는 주요 수출국에 해당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입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수입을 좀 괜찮은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가져와야 될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EU나 저희 우리나라의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보겠죠.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크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는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왼쪽에 있죠. 그리고 가운데 죄송합니다. 북미, 남미국, 가운데가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부터 해서 아시아, 그리고 호주로 이어지는 지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얻은 때가 2015년, 15년, 13년 그쯤이었습니다. 그때의 2020년을 전망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지 않습니까? 실제 시장이 이렇게 됐느냐?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됐죠. 그럼 앞으로 2030년, 2040년 어떨 거냐? 더 심화되겠죠. 자, 여기서 볼 거는 그렇습니다. 자, 크기는 그 양의 크기가 크다는 거고요. 작은 것은 공급량이나 어떤 결핍량이 작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림의 파란 계열은 공급이고요. 공급량이 많다. 빨간 계열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결핍, 부족하다. 부족한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왼쪽부터 뭐, 가볍게 살펴보면, 캐나다나 미국 쪽은 소와 돼지, 그리고 미국은 주로 돼지죠. 돼지 생산을 초과되죠. 닭도 초과돼 있고. 그리고 브라질이나 이쪽, 남미 쪽에 보면 닭, 그리고 소, 돼지.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초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한 아프리카는 소와 닭이 여기가 이슬람 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돼지에 대한 수요는 없나 봅니다. 아무튼 소와 닭의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대륙에 미국이나 남미에서는 아프리카 시장을 주 타겟으로 보겠죠. 그리고 동아시아나 우리나라가 속한 곳은 대부분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소를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소 생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뉴질랜드 또한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럼 살펴보는 김에 수출에 대한 어떤 국가별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은 유럽, EU가 가장 많죠. 그리고 미국, 캐나다 순이네요. 브라질, 칠레.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시할 만하죠. 뭐, 데이터 있어서 순위는 해놨지만 수출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도 상당히 재미있는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좀 어렵죠.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자 판매 가격이다. 이걸 비교했다라고 하는데요. 생산자 판매 가격을 얘기할 때 이건 FAO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생산자 판매 가격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경락 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1차적으로 생산자가 누구한테 팔 때의 가격. 그랬을 때 그 가격의 어떤 이제 높은 순,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렬이 돼 있죠. 평균 가격으로.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44위에 지금 마킹돼 있고 평균 1892 US 달러로 이제 톤당 계산한 건데요. 아무튼 1892로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보단 뭐 낮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자 판매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생산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저기 4위에 있는 미국을 보면 1068 US 달러의 어떤 톤당 가격으로 지금 생산자 판매 가격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차액으로 약 800달러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대부분 국가, 빨갛게 표시된다는 대부분 저희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국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로 이어지는 어떤 이 순환 체계에서의 양적 흐름을 연도별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미 농무성 해외 농업국 자료를 토대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1998년 수익 개방 한참 전인 1978년과 1979년의 자급률이 100%가 아닌 이유는 돼지 사육도수 감소로 돼지고기 값이 오르자 정부가 아마 외국산 돼지고기를 풀어서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이제 제가 뭐 어떤 내용에서 본 것 같아요. 그 결과 1979년엔 다시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해 일반 양돈 농가에서 돼지를 도살하는 듯 돼지 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군요. 자, 참고하시면 좋겠고,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7년 기준인데 약 67.4%가 나왔죠. 지금 2019년 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69.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아무튼 돼지고기의 소비 시장이 1998년 대비 2017년 거의 2배 신장한 데 비해서 돼지고기 생산은 1998년 대비 2017년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만큼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을 내줬다거나 또는 수입 돼지고기와 공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돈 도태를 하지 않았다면 혹시나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커졌을 거고 가격의 낮아짐이 우리가 버틸 만한 수준이라면 그 시장의 자급률은 높아졌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죠. 하지만 당장 돈이 안 되는데 버틸 농가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보는 거고요. 참 어려운 문제죠. 가격이 폭락하면 못 견디니까 아우성을 치고 하지만 가격이 펄펄 날면 유통과 소비 시장의 어떤 부담감에 아랑곳 않고 사실은 관심이 덜하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은 뭐 뒤로 두더라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본 문제는 돼지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건 생산성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높아진 만큼 혹시 우리는 제 가격을 받지 못할까 봐 항상 불안해하지는 않나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잘 키웠는데, 잘 했는데 출하할 때 제 가격 못 받으면 굉장히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경영이 위태로워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자문자답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는. 이를 생산성이 뒤를 받쳐주고 있고, 그렇다면 가격이 낮아져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할까 봐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아는, 그쪽으로 너무 전전긍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폭락에 대한 가능성보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부위별 고른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쪽에 관심을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정작 고르게 소비가 일어나는 쪽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길이죠.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에 치우쳐서 그 논쟁에 빠져버리면 정말 저희가 정작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은 뒤로 미뤄지거나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죠. 시도는 했고 도전을 하고 있지만 시장 활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혹시 앞에 살펴본 시국 즉석 판매 가공업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없을 텐데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만 다 잘한다고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을 다해서 나는 제가 받잖아.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지금까지 보는 거죠. 소비 시장의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고민해 나가는 걸로 하시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금 당장은 늘고 있죠. 좀씩이라도 늘고 있고 다행이라는 거죠. 비록 획일적으로
구워 먹는 쪽의 문화가 크고 가공이나 어떤 햄 소세지가 그 뒤를 못 받쳐주고 있죠. 저지방 부위가 계속 남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법을 고민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죠. 그 방향에서 소비 증가세는 둔화되거나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봤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자체 크기, 우리나라 시장의 자체 크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고, 그렇다면 시장이 정해진다, 한계가 직면했다라는 시장으로 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자급 상황은 어떨까?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네, 주제를 정한 게 이겁니다. 일본 돈유시장의 54% 자금률은 나무 얘기가 아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사실 본 주제에 대한 고민은 2012년에 고민을 했죠.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우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2012년 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제역으로 돼지 3분의 1은 매몰됐습니다. 2011년 4월까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였고, 하지만 회복이 잘 됐죠, 오히려. 그러면서 수급이 불안해지니까 가격이 계속 낮아지면서 결국 사료비 지원까지 일어났고요. 2013년 초에. 그렇게 좌충우돌 유통 현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2012년 초의 시장 상황이 지금 2020년을 내다보는 상황과 많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어떤 변수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불안불안한 건 마찬가지고, 뭐 이제 자유무역이 더 커지네, 마네, 이런 고민거리부터 해서.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기억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스페인산 이베리코가 외식 시장을 확 하고 한번 인기를 끄니까 오히려 한돈 옆에서 나서서 대놓고 이제 그 망하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역으로 본다면 그만큼 우리는 돼지 생산하는 쪽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게 어떻게 팔리는지, 어떻게 팔 건지, 소비자한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불안감이 정말 나만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역사 일에 유례없는 홍역을 앓고 있죠. AI, 구제역, 광우병, 신종플루. 질병의 공포에 지금 우리는 휩싸여 있죠.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그리고 실제 돼지의 3분의 1을 또 땅에다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질병으로 끝났다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말 2012년에는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6,000원, 높은 가격을 형성했죠. 그리고 정부가 할당 관세라는 어떤 공급량을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을 좀 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억을 꼭 해야 될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2012년 3월 14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EU,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와 이제 교역을 하게 됐고, 한 EU FTA는 11년 7월에 발효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을 했죠. 자, 그 관점에서 지금 살펴볼 게 이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FAO 식량기구 자료입니다. 아까 생산자 판매 가격을 쭉 나열시켰다면 이 내용은 지금 한번 같이 보는 거죠. 같은 선상에 놓고. 그랬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건 일본에 대한
생산자 판매 가격 동향이고요. 굵은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 보라색 보이시나요? 보라색은 러시아고요. 노란색은 말레이시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최근에요. 2009년이 최근인지 모르겠지만 본 자료에서 볼 때요. 일본과 러시아,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생산자 판매 가격이 높다라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많이 낮죠.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이제 그 간격, 그 가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수출하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보이시나요? 육류 자급률은 낮아졌죠. 낮아지고 있고 돼지고기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 거를 먹었냐? 아니면 우리 이것 좀 구분이 좀 애매하네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를 주로 먹은 거냐? 라는 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작 시장은 소비량으로 인한 소비 시장이 커졌는데 자급률은 떨어졌다. 그냥 드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외국산만 배를 불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제 일본과 비교했는데 일본 돼지고기 먼저 보기보다 쇠고기 시장을 먼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일본이 자국이 43%, 나머지 그러니까 57%는 이제 수입산이 차지하는 시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비슷했습니다. 아, 똑같았죠. 국내산이 43%, 그리고 수입산이 56.8%, 그리고 제가 화살표로 표시했듯이 우리나라의 국내산 시장을 호주산, 미국산이 밀고 들어오는 형태였죠.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는 약 한 8%인가요? 한 36% 정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는데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돼지고기 자급률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뭐 축종별로 다 보이긴 했지만 일단 돼지로 본다면 연두색 그래프고요. 이미 2000년대부터 55%, 54% 수준으로 개방이 됨과 동시에 거의 반을 내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돼지고기 수급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2010년 자료 같은데요. 아무튼 그때 당시입니다. 한참 좋을 때네요. 80%나 차지하고 있다니.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본은 54%. 왠지 쇠고기 시장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지 않을 거냐라는 걸 당시에 고민했다는 겁니다. 마치 갈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좀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자,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왜 수출을 할까요? 당연히 생산량이 많아졌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게 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이 자국의 소비량보다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2003년, 4년 정도에 이미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려면 수출을 해야죠. 수출은 곧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생산이 늘어난 만큼 수출을 해야 되는 당면과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또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자국 상황으로 다 모든 걸 자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치열하게 지금 시장에 자급상을 놓고 경쟁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면서 좀 고민해 볼 방향은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자급 상황, 시장 가격, 수출입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응 가능한 검토 방향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을 추정하고 그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그러니까 대응 매뉴얼을 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세월 일본인들은 로스와 등심에 대한 기호가 증가해 왔다는 거고, 일본에서 사육한 돼지만으로는 그 로스와 등심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니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로스와 등심만 팔아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값싼 수입 고기가 일본 내 영세 양돈업자의 경영을 압박하니까 일본 내 사용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그럼 일본의 돼지고기 유통은 지육으로부터 부분육으로 이제 전환으로 됐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가는 단계죠. 지육 거래도 활발하니까요. 그러면 수입 돼지고기도 부위별로 수입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 식육 유통센터의 취급량이 점점 늘어나고, 일본 내 햄소세지 대기업 7개 회사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일본은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우리나라는요. 돼지고기가 만약에 50% 자급률 수준으로 간다. 그렇다면 그 50% 자급률 상황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때 시장 상황과 시장 변화, 이걸 유추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유추에 따른 대응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률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러면 적정 공급량을 관리하는 일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노태 사업을 해봤죠. 근데 자발적인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품질이 어떠냐라는 거죠. 품질. 어느 수준으로, 어떤 수준의 품질을 우리 소비자가 원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돼지고기를 먹고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먹고 칠레산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의 차이를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느껴야 될 텐데요. 한우와 호주산처럼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뭔가 특징적인 맛의 어떤 비밀을 간직하더라도 뭔가 특징적인 부분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갈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인식에 대한 범주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한우 하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와닿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뭐 국내산 돼지고기가 한돈 하면 뭔가가 또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한돈 익숙하신가요? 전 저 개인적으로 아직 어색한데요. 어떤 느낌이 와닿느냐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돈? 금 얘기하는 건지, 뭐 우스개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인 친환경이나 또 유기농, 동물복지 이런 쪽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잘 키운 돼지가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이롭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한 비용이 수반될 거고 가격은 더 높아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수입산, 뭐 물론 동물복지를 받은 돼지가 수입될 거라고도 봐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렇지 않은 돼지들이
만약에 싸게 들어온다면 견딜 수 있느냐? 와, 너무 길고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수입산 돼지고기와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려면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돼지고기의 선호부인 삼겹살과 목살, 여기 그 가격에서 보면 뭐 항정살, 곱창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갈매기, 특수부위까지도 비싸죠. 비싼 건 비싼 거고 그렇다면 그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음식점이나 뭐 가게나 정육점이나 이 수요가 많으니까 비싸게 팔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요가 적은 거는 대번에 등뼈가 나오지 않습니까? 뼈는 지금 한우의 사골처럼 정말 팔지 못해서 지금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 돈피, 앞다리. 어쩌면 이게 정상일 수도 있지만 이걸 가운데로 정렬시킬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삼겹살과 목살에 치우친 어떤 가격 편중 현상을 뒷다리와 앞다리, 어떤 저지방 부위들이 좀 약진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더더구나 삼겹과 목살에 차지하는 그 비율보다 뒷다리, 앞다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네, 돼지고기 소비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돼지 한 마리의 고른 소비가 가능토록 하는 게 우리의 자구책으로 가장 근사한 해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과 얘기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죠.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주소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